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심화 세무회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세무사 이윤엽이고요. 우리 처음이니까 그래도 심화 강의 어떤 목적과 심화 강의에서 여러분 배워야 될 어떤 내용들, 진행 방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 심화 강의는 우리 또 인강생분들은 정보 없이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대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요즘도. 근데 심한 대체 뭐예요? 저는 기본 강의 이제 다 들었는데 뭐 들어야 되나요? 이러거든요. 일단 심화는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아주 가끔 기본 강의 없이 뭐 심화 강의가 듣는 진짜 무슨 100명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예외고, 기본 강의를 다 수강하신 분이 이제 심화 강의를 들으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2차 강의는 강의가 좀 너무 많아요. 2차 강의는 실제 이제 4시간 기준으로 한 4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0번 정도. 보강까지만 합치면. 근데 이제 심화 강의는 보강까지 합치 한 20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그러니까 만약 2차 강의를 이제 바로 듣는 것도 내가 실력이 좋거나 뭐 이제 세무회계를 좀 이제 과거에 해봤다 이런 분들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이제 1차를 막 들은 직후에 듣기에는 강의 수도 너무 많고요. 또 1차 강의를 아직 흡수가 덜 됐는데 2차에 좀 어렵고 흔히 말하는 좀 지엽적인 포인트까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 섞이다 보면요, 내 안에서 자꾸 헷갈려요.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약간 수험계에서 중간정 성격의 어떤 강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심화 강의를 다른 말로는 1.5차라 그래요. 1.5차. 1차와 2차의 이제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저는 한 1.6차 느낌으로 조금 더 가르치고자 하는데, 죄송해요. 드립이 실패했어요. 1.7차까지 갔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런 분들은요, 대부분 내년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2차 강의를 미리 들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동차를 들었을 때 아는 게 꽤 많아져요, 이게 실제. 실제 동차 인터뷰나 이제 유튜버 이런 거 했을 때도, 심화 강의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많이 도움이 됐었다. 그 당시 들을 때는 몰랐어도 돌아보니까 그때 듣기를 잘해놨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저는 담당하니까 세무회계 위주로 설명드리면, 이게 또 이제 회계사분들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회계사에서는 1차에 이제 소법부가 2차에 소법부 계산 문제로 또 나오는데, 세무사가 다른 거는 회계사는 1차부터 상증세가 나오고요. 또 회계사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무회계에서도 나와요, 참고로. 세무회계에서 10점이 나와요. 이거 세무사분들 이거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세무사분들은요, 참고로 1차에 소법부 이런 거 나오는 건 똑같아요. 물론 다른 게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세무회계 과목에는 요 1차 소법부가 여기 소법부로 연결이 돼가지고 100점을 구성하기 때문에 상증세가 계산 문제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 우리 상속증여세법은요, 세법학에서만 나와요. 세법학에서만. 그러니까 세무회계 선생님 상증세 대비 안 하나요? 이 강의는 뭔가요? 저도 들어야 되나요? 회계사분들을 위한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세법학으로 바로 듣기에는 1차에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거를 뭐 그냥 한번 들어봤다, 이런 거는 뭐 좋지만 필수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가. 상증세는 세무사분들이 세법학에서만 출제가 되지 1차에 안 나오고 세무회계 안 나와요, 참고로. 그래서 세법학에서 원래 배우시는 거, 원래는 참고로. 그래서 이제 뭐 무료로 올리거든요, 그걸 보통. 상증세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본강의 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라가요. 세무사님 저 상증세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회계사 세무사 둘 다 중요한 게, 우리 1차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14개가 나와요. 14개. 근데 또 소득세 10개 중에 반, 부가세 8개 중에 4개, 그 다음에 상증세 2개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예요. 반이 계산 문제로 나와요. 반이. 특히 회계사분들은 1차부터 상대평가로 합격을 이제 시키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고득점을 맞으려면요, 이 계산 문제를 버릴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세무회계에서 이제 100점을 구성하는데 4, 3, 2, 1이에요. 법인세가 40%, 30%, 20%, 그다음에 상증세가 10%인데, 가끔 이제 국세기본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회계사분들은 국세기본법 논술형이 가끔 출제돼요, 아주 가끔. 근데 안 나온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감히 빼버렸고, 그리고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가 10개, 그리고 10개 중에 5개, 그다음에 소득세도 10개 중에 5개, 부가세가 8개 중에 4개, 즉 50%가 계산 문제로 출제돼요. 근데 이제 세무사분들은 계산 문제의 중요성을 이제 뭐 알면서 제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제끼는 건지, 우리가 절대평가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잖아 그랬어요, 항상. 절대평가는 일단 합격을 위해서는
좋아 마음이 그죠. 세법이 40점이어도 제정학의 어떤 80점의 캐리와 하드 캐리와 또 행복소송법의 슈퍼 하드 캐리 이거는 행복소송법이 90막 2.5로 하드 캐리를 해버리면요. 또 재무회계가 한 47.5 맞아도 합격 이게 똑같이 뜨지 이제 점수로에 따라서 뭐 합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 장점이 돼서 일단 어려운 계산 문제를 다 싹 제끼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가세만 조금 살짝 건드려 볼까?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국룰로 잡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비추한다고 했었죠. 그죠? 위험해요. 2차에서 어차피 박살나요. 근데 저 2차 가서 밤샐 건데요. 그러면 1차 때 밤샜어야죠. 냉정하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여기도 놔버려요. 우리 할 게 너무 많으면 안 하게 되는 거 알죠? 심리가, 그죠? 너무 많아. 그래서, 에이, 유예 가자. 뭐 유예 왜 가는 거야, 자꾸. 동차 때 끝내야 돼, 우리 동차 때. 그래서 법인세가 우린 더 중요한 게 50%. 법인세가 50%, 50점, 소득세 30점, 부가세 20점, 상증세는 안 나온다는 거. 계산 문제로는 안 나온다는 거 꼭 아시고요. 법인세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부가세를 내가 막 마스터를 했어. 한 달 걸려서 마스터했어. 근데 우리 20점이에요, 만점이. 근데 법인세는 한 달 걸렸을 때 마스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꾸준히 계속 보고, 돌아보고, 실수하고, 까먹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막 엄청 하면은 50점인데, 잠깐 하면 빵점 나와요, 진짜. 이게. 잠깐 하면 빵점 나와. 그러니까 1차 때 말 문제만 했다. 진짜 뻥아 치고 3점 나와요. 3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7점이고 나는 3점이야. 근데 부가세는 잘하는 사람이 18점. 조금 했다 14점.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4점밖에 안 나잖아. 근데 법인세는 진짜라니까요. 이게 동차생 사이에서도 40점대와 그냥 한 자릿수 점수가 나와버려요. 이게 엄청 차이.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근간에 동차 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1차의 근간이 이어져요. 1차에. 여러분들이 동차를 일단 하려면 법인세를 일단 제꼈다. 동차는 솔직히 냉정하게 포기해야 돼.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만큼 지금부터라도 법인세를 울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소득 법인세부터 원래 하고 싶어요. 제 마음가짐 뭐 법인세부터 막 법인세 특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님 저 아직 내년도 1차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울면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친숙한 소득세 하고 법인세 하고 부가세는 쉬워 솔직히. 이게 하다 보면은 쉬워져.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도 하다 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소법부가 제일 그냥 무난한 진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법부예요. 참고로 책을 할 땐 소법부. 그래서 법인세를 진짜 포기하지 말자. 우리 누누이 강조하는 거 법인세를 잘해야 한다. 법인세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또 공부해 보면 소득세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냐면 하나 틀리면 빵점이야. 이게 법인세는 하나 틀리면 빵점이 잘 없어요. 근데 소득세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실수를 하나 했다. 아니면 좀 지엽적인 포인트가 나와요. 지엽적인 포인트가. 그럼 어차피 틀려. 그럼 이게 얘도 틀리고 나도 틀리니까 어쨌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법인세는 50점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물음이 엄청 많아. 이 안에 한 문제가 50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건 3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8점짜리도 있는데 8점 안에서도 2점, 1점, 1점 이렇게 정답이 세분화돼 있어. 근데 소득세는 그냥 금융소득 하나를 딱 10점짜리 맞춰야 돼. 하나 틀리면 10점이 빵점이냐 0점이냐 10점이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요. 이게 참고로 이게 여기에 요 소부에 올인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야. 참고로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법인세를 안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참고로 합격권에 이르려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무회계 평균 점수를 좀 가져왔는데 왜냐면 이제 회계사랑 세무사랑 이제 2차부터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회계사분들은 2차가 유예제도예요. 그죠? 2차를 내가 동차 때 세무회계를 패스했다. 그럼 유예 때는 세무회계를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합격제도예요. 2차가 부분합격제도. 그래서 그런지 이 출제 기간이 애초에 금융위원회인데 회무회계를 좀 전체적으로 물어보되 변별력을 위해서 일부만 어려워요. 약간. 그래서 일단 여기들은 하나 틀리면 빵점 물음이 잘 없어요. 잘 보시겠지만 회계사분들은 물음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 그냥 답이 뭔가 요게 틀려도 다음 건 맞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만약에 어차피 그냥 공부 1차 때 상대평가로 확 잘라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성실히 한 분들은 합격하자 약간 이런 식의 출제가 평균이 60점 계속 높죠. 그죠? 지금 합격생 평균은 70점을 넘어요 또 참고로. 근데 우리 세무사분들은 애초에 2차가 상대평가잖아요. 지금 2차는 내가 세무회계를 막 80점 맞았어도 세법학이 혹시 꽈락 나왔어. 그럼 내년도에 세무회계 다 봐야 돼요. 다시. 그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점수가 평균이 20점대? 이거는 좀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좀 개꼰대스럽지만 제가 16년대 합격했거든요. 28점. 저는 근데 68점.
죄송해요. 졸라 재수 없었어. 그죠? 이런 건 이제 윤더 쌤이 얘기해줘야 좀 간지가 나는 건데 참을 수가 없었네. 왜냐면 저도 평균 점수 자료가 잘 안 떠가지고 엄청 찾아가지고 그저께가 만들면서 와, 이도 평균이 그렇게 낮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락률이 75%예요. 과락이 우리 40점 못 넘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2차가 보통 4,000명에서 5,000명이야. 보통 요즘 5,000명이야. 그럼 75%면은 거의 4,000명이 40점을 못 넘은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 공부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이랬었어. 야, 너 세무에게 과락 넘었어? 이 약간. 그러니까 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약간 점수 물어보는 건 실례야. 그냥 너 혹시 과락 넘었니? 그래서 과락 넘었어? 공부 어떻게 했어? 잘한 거야. 진짜로. 왜 상위 25%야. 그래서 너 과락 넘었어? 넘었어. 몇 점 했다? 60점? 어떻게 공부했어? 선생님 책 뭐 봤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재수없었어, 이거. 근데 이제 조금 이제부터 좀 비판이 많았어요. 아니, 이게 다 꽈락이면 이게 시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니? 약간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실제. 그래서, 한 17년부터는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때부터는 60%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왜 체크를 해놨냐면요, 이 19년도가, 코로나였어. 또. 코로나 이제 시작한. 아닌가? 21년도가 코로나인가, 우리? 21년도가 코로나였어. 그래서 실제 출제 기관 교수님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들어가요. 이거 나중에는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요. 저거를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오류투성이었어. 왠지 모르겠지만 오류투성이었어. 그래서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점이 그로스 업돼. 나는 45점인 줄 알았는데 55점이 돼버려, 약간. 그래서 요거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19, 21년도 나중에 뭐 혹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조밥인데 뭐 개 쉬운데요? 막 선생님 5번 개하네요. 지새끼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아니고 보통 60% 약간 느낌이 보통 60%가 요즘 난이도예요. 요즘 난이도. 그래서 평균은 그래도 낮죠. 39, 34, 39, 35 이런 느낌. 이게 2차 평균이잖아. 1차 합격한 분들의 평균이 우리 회계사 너무 차이 나잖아. 거기는 60점대인데 여기는 일단 40점대 있는 이유 자체가 뭐 누가 어렵다 이걸 평가할 수 없어, 사실은. 뭐가 어렵다 평가하는 것보다는 출제 스타일이 다른 거야. 출제 스타일이 세무사는 하나 틀리면 빵점이 좀 많고요. 또는 이제 1차에서 계산 문제를 제낀 분들이 여전히 많다.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잘한 사람들도 불안해해. 내가 까딱 실수하면 나도 점수가 확 내려가니까 실제 그런 과목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공부할 때 힘든 건 세법학이야.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근데 해보 공부 어떻게 해요? 요게 동차 때 아마 저한테 질문 엄청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아무튼 그래. 세법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어려워해. 그래서 선생님 이거 다 외울까요? 근데 다 외우기엔 너무 많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참고로. 근데 이제 세무에게는 공부 방법보다는 점수가 안 나와요. 세무에 고득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느낌이 참고로 나중에 2차 보면.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이제 법인세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주로 세무조정에 출제돼요. 주로 회계사도 세무조정이 거의 비슷해, 이건 스타일은. 그리고 이제 소득세는 2배사 근역이 퇴항 중에 보통 3-4개가 랜덤으로 출제돼요. 랜덤으로. 그리고 부가세는 매출세 10점, 매입세 10점이 국룰이야, 거의. 국룰이고 상증세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세무사분들은 상증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가 50점인데 더욱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1번이 세무조정. 근데 세무조정이 되게 많아. 여기서 문제가 보통 4개예요. 이 1번 안에 물음이 4개라는 거야, 최소. 그래서 접대비 하나, 올해 기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기부금이 2번이었지. 올해는 중간해납세액이 처음에 출제됐어요. 약간 요즘은 원래는 2번이 특수주제였고 1번이 약간 주요 세무조정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섞여 있어. 뭐가 어떻게 날지 몰라, 사실은. 어쨌든 중간해납세액이라는 거 잘 안 배워. 그죠? 2차 때 배워요. 1차 때 잘 안 배워, 참고로. 근데 쉬워요, 배우면. 그거 나왔지. 지급이자 나왔지. 지급이자 송금비산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지급이자 송금비산이 나왔고 뭐 나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아. 감가상각비가 올해 많이 나왔어요. 감가상각비가 크게 2개나 나왔어요. 감가상각비 2개 나오고 그다음 또 뭐 하나 더 나왔던 것 같다. 갑자기 지급이자가 작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4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제가 그 주제를 잘 맞춰요. 참고로 또 자랑하네. 어쨌든 그랬고 특수주제가 원래는 합병, 연결, 최저한세 주로 제끼는 주제지, 이제 1차 때 거의 15장 뒤, 책 뒤 그쪽 파트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기부금이랑 대손충담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수제가 거의 없었어.
올해는. 근데 그걸 어렵게 내요, 대신에. 그래서 2번 문제는 보통 까다롭게 내고요. 1번 문제는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내는 게 국룰인데 그때그때 다르기도 해요. 그때그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50점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왜 이거는 또 내냐면은 1번에 소득세가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번호는 또 교수님 맘인가 봐. 근데 보통은 1, 2번이 법인세, 3번 소득세, 그리고 이것도 랜덤으로 올해 기준으로 금융, 근로기타, 양도,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거의 다 내는 거죠. 사실 그냥 전범인 거잖아요. 1차 때는 금융소득으로 한 문제, 뭐 양도소득으로 한 문제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30점이라는 무름 안에 금융소득 8점, 근로연금 8점, 세액공제 8점, 양도소득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막 이런 자료가 연결돼. 지금 막 사업소득 안에 금융소득이 숨어있어. 나는 이제 금융소득 문제가 끝났다 해가지고 사업소득 넘어갔는데 이 안에 왜 금융소득이 있지? 그걸 반영해야 돼 막.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이 약간 멀티버스 대혼돈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 한 문제가 연결돼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사실 거의 틀리라고 한 거야 진짜.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건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고로.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부가세도 보통 매출세액 10점, 매입세액 10점인데 간혹은 아니고 세무사는 특히 요즘 3년 연속 4점 정도의 간이가세를 출제해요. 간이가세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매출세액이 8점, 매입세액 8점, 간이가세 4점 뭐 이런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올 유형의 가산세가 유난한 그래도 부가가치세 세무액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물음이나 자료 같은 것들은 매년 바뀐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무액의 시험 특성상 60점 애초에 회계사는 60점 넘으면 합격인 거야. 거긴 절대평가니까 유예제도 느낌이니까. 근데 세무사는 상대평가지만 보통 60점 넘으면 잘했다라고 평가돼요. 우리 매년 어떤 난이도든 세무회계랑 과목 자체가 60점 넘으면은 못한 점수는 아니다야. 최소. 근데 이제 70점 넘으면 잘했다예요. 솔직히. 그래서 대부분 60점대야. 이게 합격생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잘했다 하는 분들이 흔히 이제 나중에 이제 유예나 뭐 동차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상위권이라고 분류되는 그때 등수랑 해서 벽에 걸려 있는 거 봤죠 우리 1차 때부터. 그죠? 그런 친구분들 중에서 한 20등 안에 들면은 보통 잘했다 평가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70점 넘고 그래. 70점.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막 정신 나가고 이런 분들이 실수해서 막 50점 나와서 막 떨어지고 3차 되는 거 가끔 있어. 그만큼 이게 세무회계가 실수도 중요하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심화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일단 이론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뭘 할 거냐면 1차에도 많이 나오는 계산형, 2차에도 많이 나오는 계산형, 이게 1, 2차 주요 계산형 그거를 다룬다라는 거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수상. 그럼 그게 동차 강의야. 다 하면 동차 강의, 뭐 유예 강의 이런 2차 강의고 심화 강의는 일단은 1차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 2차 주요 계산형을 다뤄요. 참고로 세무얘기니까 말 문제는 이 뒷과정. 객관식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계산형만 진짜 지구작을 파는 거예요. 세무회계 밑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곧바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문제풀이는 오직 2차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는. 그래서 약간 1조부터 느낌이 나 이게. 왜냐면 이 뒷과정에서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또 1차 문제만 중장점 풀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객관식 뒤에 GS 모의고사 마무리 뭐 1특 뭐 이런 게 다 이제 1차 대비야. 그래서 2차를 진짜 미리 좀 이렇게 냄새도 맡고 하는 게 심하거든요. 여기서는 철저히 이제 2차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할 거야.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2차가. 이게 제일 중요해, 처음에는. 2차 처음 봤을 때 벙치가 이게 시험 유형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나 페이크, 실수, 요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세무에게는. 이거는 또 저도 해드리겠지만, 각자 함정에 걸리는 게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오답노트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세무에게는. 그리고 심화반부터는 이제 퀴즈가 제공돼요. 근데 이게 학원 전체 차원에서 아직 진행을 하는지 학원 전체 차원에서 혹은 진행을 안 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이제 여러분 좀 싫어하시겠지만 좀 퀴즈식으로 좀 볼 거예요. 퀴즈식으로 대신에 뭐 성적을 막 공개해서 뭐 몇 점이에 몇 점이 그 윤돈쌤 스타일 그죠? 짱나는 스타일 그거 창피한 스타일. 저는 아직 그러진 않고 아직 시험 스타일 중에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채점을 해서 그냥 본인이 하는 건데 만약 학원에서 진행하면은 아마 이제 공개가 돼요. 또 성적 공시가 돼서 뭐 이제 시험에 사실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가장 큰 제공을 하기는 해 실제 시험이라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진짜 2차처럼 풀로 100점 보진 않고요.
그냥 그 주에 배운 진도별로 보고 문제도 작게. 지금 막 법인세도 안 배웠는데 법인세 출제하면 미친놈이잖아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좀 나간 부분에 대한 세무회계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그리고 교재 노랭이라는 이제 이론서와 이제 세무회계 연습 2차 이게 이제 2차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2차 문제집. 그리고 이제 세법개론은 이 뒤부터는 강의 때는 안 봐요. 강의 때는 이제 요약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가독성과 회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노랭이랑 엄청 두꺼운 책은 심화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1차 전까지. 근데 뭔가 거기에 필기도 많이 해놨고 여러분들이 또 그 눈에 많이 익어놨다면 물론 노랭이를 계속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생님 이제 노랭이 두꺼우니까 좀 얇은 요약서 좀 내주세요 이런 니즈 때문에 객관식부터는 요약서로 진행을 해요. 참고로 요약서로. 그래서 이제 심화반까지는 이제 법조문도 많이 보고 좀 노랭이가 좋은 게 취지도 많고 이 구조 같은 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요약서라는 게 팍 줄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요약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냥 책을 줄인 거니까. 그래서 노랭이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문제집도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히 일단 어떤 느낌 들었어요? 지금 노랭이 연습서 딱 보자마자 두껍다. 지금 혹시 또 어떤 느낌 들었어요? 무겁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무겁고 두껍고 왜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었냐. 사실 저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절대. 특히 심화반은 일단 다 풀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로 전수로 다 풀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면 이제 연습서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진짜 시험에 중요한 것들만 돼. 그럼 책이 얇잖아. 그럼 동차생들은 좋아해. 근데 우리 세무사나 뭐 회계사에 동차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예생도 있고 3차생도 있고 뭐 4차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런 분들한테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렇게 돼.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다른 학원 갈래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떠나요. 근데 실제 또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 많고 지엽적인데 그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 책을 또 두 권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쉬운 거 어려운 게 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처음에 어려운 것까지 다 하기에는 우리 심화 강의 내내 세무회계만 하기도 벅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재무회계 세법화 같은 것도 심화의 어떤 종합 코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알맞게 그 단계에 맞게 문제를 푸시기 중요하기 때문에 일명 필수 문제라는 것들만 풀어도 벅찰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 꼭 전수로 풀어 합격한다 이것도 일단 틀린 말이야. 오히려 전수로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회독을 이게 악영향을 미쳐요. 참고로 필수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게 좋아. 참고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을 마스터하고 안 나오는 것도 보자지.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다 보잖아요. 이게 소득세 봤더니 시험 3달 전이야. 어떡하지? 법인세 나는 이제 수업밖에 못 들었는데 이러고 이제 접게 돼 이게. 그래서 일단 이 책을 다 푸는 게 아니야. 다 푸는 과정은 필수 문제 3회독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해서 선생님 이 문제 이제 외워졌어요. 막 답이 좀 기억나요. 요런 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안 풀거나 체크 안 된 거 풀고 막 이제 모의고사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참고로 일단은 3회독 4회독까지는 필수 문제 위주로 푸세요. 자, 그럼 필수 문제도 심화반 필수 문제 좀 더 적어. 이제 당연히 동차 필수 문제가 또 있고 이제 유예부터는 그냥 전수로 푸는 거고 한 유예부터 전수로 푸는 거고 동차까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수만 풀어도 올해는 필수에서 안 나온 게 없었어요. 실제 시험에 100점이 다 나왔어. 100점이 다 나왔어 올해는. 근데 좀 지엽적인 거 나올 때는 10점 정도가 이상한 게 돼. 근데 이게 사실 10점이라는 게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선생님이 안 가르친데도 나왔잖아요. 막 멱살 잡고 집 주소 어디예요? 저 골목길에 뭐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무서워서 일단 실어놓고 중요도를 구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 그리고 공부 방법 이것도 처음 공부하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사실 이게 정형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론 정리부터 하고 문제풀이를 하신 분도 있지만 조금 아는 주제라면 문제 풀고 이론서를 보셔도 돼요. 문제를 먼저 푸셔도 돼요. 복습할 때. 근데 이제 내가 그 주제가 좀 약하다. 문제를 풀어봐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론 보고 문제풀이. 알면 문제 풀고 이론. 근데 그 이론이라는 건 절대 해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해설은 참고만 해야 돼. 진짜 극단적인 사람들은 해설을 아예 안 봐. 그냥 답만 봐. 해설의 근거를 안 보다는 그 근거를 책에서 찾으려고 해. 그게 제일 좋은 공부긴 한데 단점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 짬밥이 되려면은 모르는 게 적을 때, 거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해설 근거보다는 책을 찾아보는 게 빠르고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해설도 보고 이론도 보고 막 그냥 이래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겠죠. 근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요, 그 필수 문제라는 게 처음에는 기출문제야, 무조건. 우리가 당연히 기출문제가 비슷해요. 안에 세부적인 건 다르지만 큰 내용, 얘네들이 내는 스타일, 내는 자료, 이런 것들이 정형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익숙해져야 돼. 아, 접대비는 보통 이렇게 되는구나. 뭐 대선 충당금은 대충 이렇게 나오고, 물음은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가 한 10년치만, 한 5년치만 봐도 좀 정형화가 돼 있어. 근데 이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다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일단 여러 번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문제풀이만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응용력을 기르려면 이론서를 다독하셔야 돼요. 심화반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 노랭이라는 이론서를 다독해야 되는데, 이걸 누누이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책 읽는 게 재미없어. 그죠? 졸려. 한 6시부터는 또 야구가 요즘 재밌잖아요. 그죠? 나만 재밌나? 제가 어른이 됐나봐요. 저도 하나팬이 되어가지고 거의 암 걸리기 직전인데, 왜냐면 지금 꼴찌로 내려왔어요. 지금 충격적이야, 지금. 그래서 키움 응원을 해봤더니 9위야? 지금 내가 응원하는 팀이 90위야, 지금 90위. 그래서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구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집중돼. 근데 이게 이기고 막, 이러면 흥분돼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또 흥분하면 안 돼. 이론서를 다독해야 되는 게, 이론서가 재미없지만 응용력이 여러분들 길러지는 거는 책이야. 책의 내용이나 어떤 취지나 그 법조문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시험에 새로운 게 나와도 맞죠. 근데 문제 푸는 건 재밌고 시간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막 엄청 문제풀이만 해. 이게 세무회계 공부 자체가 그냥 문제풀이 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 공부를 아직도 그렇게 되게 많이 해. 유해생들도 그렇게 되게 많이 해. 심지어 선생님, 그래서 저 50점 이상부터 점수가 안 나오는데 60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론서를 많이 봐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웬만하면 알고 있는데, 그게 웬만하면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세무회계는 진짜 꼼꼼히 딱 그 문구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두리뭉실하게 아는 분들이 50점 때부터 그 이상 안 올라. 근데 내가 60, 70, 80까지 말하려면요, 꼭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엄청 쉬워져요. 본 게 너무 많으니까, 책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막 머릿속에 막 이미지화가 돼. 막 78페이지 표가 보여, 막 뇌 속에. 그래서 거기 문구가 이거 나왔구나, 시험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은. 근데 책을 안 본 사람들은 이거 기출문제 본 적 없는데, 처음 봤는데, 지엽적이다, 제끼자. 다음 문제도 그래. 이거 하나만 보면 아는데, 이 하나가 어디나, 이건 못 봤는데, 책에는 있지만 문제풀이 없었던 거야. 이게 기출문제 새로운 걸 하나씩 내니까 이제 매년.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해야 돼. 이 작업 진짜 무조건 해야 돼. 이거를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재미없으면은 요거 보고 요거 보면 좀 더 괜찮을 거야. 문제 풀고 요거 보면 괜찮을 거야. 이게 소설책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서 안 나온 걸 찾아봐. 약간 틀린 그릇식으로, 기출에 안 나온 걸 찾는 식으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제 2번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회전이라는 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의미 없는 회도.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책을 읽는다든지, 생각 없이 문제만 풀어서 정답이 막 1100만 원인 걸 외워가지고 1100이 나오게 낑겨 맞춰. 요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지금 무빙 보는 게 나아. 진짜 공부가 아니니까. 그거는 시간을 그냥 지나가서 나는 열심히 했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행위인 거야.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문제 풀고 정답 낑겨 맞추는 거. 근데 그렇게 하게 돼? 근데 절대 안 돼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지금 틀리는 게 나아. 틀리고 내가 왜 틀렸지? 뭘 몰랐던 거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다 틀려도 돼. 10개 중에 10개 틀려도 돼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공회전 금지,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오답 노트 세무회계 꼭 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주 틀리는 것들을 책에 넣어놓으세요. 일단. 아니면 노트에 만들어. 노트에 내가 접지에 비해서 자주 틀리는 거, 아니면 자주 나오는 함정, 요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냐 안 하냐가 그 다음번 풀 때 틀리냐 안 틀리나요.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틀리냐 안 틀리냐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나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 또 틀려. 진짜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회계가 어느 정도 여러분 짬밥이 이르잖아요.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래. 실수 싸움이다. 결국은 실수 싸움이다. 다 이제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시험장에서 실수했냐 안 했냐가 점수가 몇 점씩 차이나. 이게 20점 30점 차이나 실수로. 이게 모르는 거에서 틀리는 거는 공부를 너무 안 한 거고,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실수야. 결국 실수 싸움. 다 아는 건데 실수야.
그래서 요 작업을 미리 좀 해놓으세요. 실수 많이 하는 거, 함정 많이 하는 거, 책이나 노트에 스스로 정리하는 거. 이거 사람마다 틀리는 포인트가 달라. 근데 이제 자주 틀리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해주죠. 모두가 이렇게 틀리더라. 대부분이 하는 건 제가 말해줘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세무에게도 왜냐면 이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신유형은 사실 10%밖에 안 나와요. 10%밖에. 정말 많이 나온 적이 20%야. 20%. 근데 그런 적은 거의 10년 중에 한 번이고요. 요 10%를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수로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기존 기출랑 똑같은 게 30에서 50까지 나와. 그러니까 반 정도는 거의 기출 문제랑 똑같아. 근데 이제 보통은 한 이제 30%에서 또 50%는 기존 기출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거나 자료가 달라. 요거는 교수님 좀 신경 쓴 문제야. 접대비가 이렇게 나왔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대소춘당금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이런 것들이 뭐 기존에 나온 거랑 내용은 같지만 자료가 좀 다른 거야. 근데 막 처음 본 거예요. 막 신유형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예 신유형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온 주제 있죠. 시험에 지금 10년 동안 안 나온 주제 있잖아. 그런 것들이 진짜 신유형이라는 거야. 그런 거는 매년 10점에서 안 나온 적도 많아요. 올해는 신유형이 없었어. 실제 올해는 신유형이 없었어요. 참고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방향성을 못 잡으면은 세무에게 전수로 풀면서 이것까지 다 하려 그래. 그래서 그래. 이거는 한 6회 3차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잘 해도 8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워낙 양이 많아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세무회계 공부시중에서 학교에서 했지만 정리해보면 이제 문제풀이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문제풀이만 연습서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좀 이제 사람들의 세무회계 고득점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MBTI 성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후천적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반복을 통한 정확도를 높임이야. 내가 보기에 나중에. 반복을 통한 정확도 높이 아니면은 한 번을 진정성 있게 풀어서 정확도를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중에 정확도 디테일 싸움이야. 이제 올해도 막 지엽적인 부분 하는 게 막 그런 거죠. 수업시간에 얘기해 주긴 하는데 시험엔 안 나온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잖아요. 그죠? 교복 얼마 한도예요? 우리 기억나요? 교복 한도가 있잖아. 10만 원? 너무 작지 않나? 좀 교복 그거 못 사겠는데? 뭐 재봉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예요? 30만 원 업인데 우리 베스킨라빈스인데 50만 원이죠, 그죠? 50만 원. 근데 그런 것도 잘 기억 안 나잖아. 근데 이번에는 50만 포인트가 아니야. 중딩, 초딩이 있어. 근데 중학교 딸도 교복을 60만 원짜리 사. 초등학생 아들도 교복을 사. 초딩 교복이 안 돼. 그냥 안 돼. 50이 아니라 초딩 교복은 안 돼. 중고등만 해당하다. 교복이 의무화인 중고등만 해당 이렇게 돼. 근데 그 시험장에서 잘 보이냐고. 책만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50만 떠오르잖아. 기본적으로. 왜 지금까지 모든 1, 2차 기출에서는 50 한도만 장난쳤지 초딩 교복이 나온 적은 처음인데 수업 시간에도 다 말해주고 책에도 다 있어. 법조문에도 있어. 예규도 아니야. 법조문 문구야. 근데 그걸 시험장에 맞추는 사람은 책을 많이 본 사람이야. 맞아. 초딩 교복 안 됐었지. 이게 떠올라야 돼. 극단적으로. 근데 그게 보통 안 떠올라서 거의 다 틀렸어요. 10명 중에 8명이 틀린 거야, 올해. 나와 보니까 보이는 거야. 뭐야, 초등학교였어? 초등학생이었어. 와, 교수님 위치 듣기 아니야? 또 찾아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근데 결과가 일단 그게 맞다 안 맞다를 결정나니까 이게 화는 나지만 맞추는 게 일단 좋잖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나중엔 그렇게 간다는 거야. 지금은 일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배워야겠지만 그거를 알았을 때는 디테일로 가지는 거예요. 디테일로 참고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돼.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심화 강의에서는 주요 주제만 하지만 이 뒷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뭐 법인세 뒤에를 통으로 날려. 아니면 뭐 소득세 양도를 통으로 날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올해는 제일 쉬웠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했다. 맞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뭐 잘하는 부가세가 올해는 어려웠어. 이걸 모르잖아. 시험장에서 뭐가 쉽고 뭐가 어렵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려면 일단 전 주제를 마스터를까지는 안 해도 기본이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내가 해놓으면 무조건 60점을 넘게 돼 있어요. 이게 양도를 제껴버리면 아예 손도 못 대잖아. 근데 양도가 어렵게 나오면 틀리겠지만 쉽게 나오면 또 맞추잖아. 근데 내가 그런 주제들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합병도 마스터는 아니지만 해놨다. 연결도 만점은 못 받더라도 일부 맞을 수 있게 해놨다. 요런 게 세무에게는 일단 안정적 점수 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작업도 미리 하려면 심화반 때
아는 주제를 많게 해놓잖아요. 그럼 동참할 때 그 주제는 복습 시간이 적게 드는 거야. 해보면. 그냥 아니까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접대비는 이제 마스터야. 그럼 합병할 힘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접대비를 제껴버렸어. 예를 들어 뭐 법인세를 제껴버렸어. 그럼 그거 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합병은 제끼고 들어가자 했는데 하필 내해 합병 20점으로 나왔어. 진짜 합병 같은 건 크게 나와. 연결이 막 20점으로 나왔어. 80점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만점이. 나는 80점 시작한 거야. 연결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2차부터는 이거는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버리는 게 없어야 돼요. 실제 그래서 윤도쌤도 심화반 올해부터는 연결, 그러니까 고급회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슬퍼요. 좋지 않은 풍토예요. 우리 올해 연결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원래 라떼까지만 해도 또 라떼 개꼰대네. 고급팩이 안 나오잖아. 어제 끼는 거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실제. 진짜 다 한 애들만 했었어. 너 고급팩 했어? 대박이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연결이 10 몇 점으로 나왔어요. 크게. 그럼 이제 합병 나올 차례야. 참고로. 합병, 연결, 지분법 요거는 필수야. 참고로 이제 통화선도 일단 개소리만 좀 이제 여유되는 부분이 하는 거고, 합병, 연결 이제 그거는 미리 해놓으면 좋지. 그거 동차 때 바빠서 하기 힘들어. 왜냐면 동차 때는 주로 이제 뭐에 치냐면 세법학에서 치여요. 세법학을 외워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진짜 막 책 오픈북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워서 시험장에 주간식 써내려가는 게 지금 뭘 생각하든 빡셀 거야. 그거보다. 어렵겠지 하는 거보다 더 빡셀 거야 이게. 진짜 이걸 내가 외운 걸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가지가끔 뭐 쓰세요. 이렇게 돼. 아는데 이게 말로도 되는데 글로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학 투입 시간이 많아져. 그러면 회원투를 많이 해놨어야 돼요. 동차를 하려면 회원투를 일단 1차까지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선순환 공부인 게 1차에도 다 많이 나오잖아. 재무회계는 일단 1차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1차가 다 계산형이지. 그러니까 1차 때 잘한 사람이 2차 때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1차를 팍 해놓고 2차까지 딱 해놓으면 동차 때 유지야. 약간 고급회계 좀 더 하자. 뭐 현금 흐름표가 내가 약했으니까 조금 더 하자. 법인세에게만 보완하자.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 세무회계도 좀 1차 때 계산 문제 많이 했잖아. 약한 주제만 보완하자 이렇게 하는 거. 세법학은 이제 좀 3개월 동안 달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 동차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세이브 돼요. 1년이 세이브 되는 게 엄청 커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셔 갖고 갈게요.